1952년에 한국의 GNP는 76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GDP가 3만 5천 불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경제 강국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84%가 제국주의의 깃발 아래에 있다가 신생 독립국가가 14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140개 국가 가운데 OECD에 가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UN에서 단 한 나라밖에 없는데 그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근대화에 구한말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3,179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해석 교수입니다. 제가 1990년에 영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저를 초대하는 학교나 또 교회에 가서 한국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한국은 중국의 한 주가 아니며 일본의 한 섬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한국을 소개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또 중국의 한 주가 아니냐고 말하고요. 일본의 한 섬이 아니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집트에 가서 살았는데 이집트에 갔더니 저를 보고 김일성 최고라고 언제나 엄지척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김일성하고 닮지가 않았는데 왜 김일성 최고라고 말할까요? 사실 1970년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동에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나라 또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영국에 있는 영국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전부 백인들밖에 없는 학교인데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한국인이 있으니까 한국어를 열어달라고 청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학부모 회의에서 한국어를 좀 열어달라고 학교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하여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52년에 한국의 GNP는 76달러였습니다. 76달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당시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였습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한국 전쟁 때 군대를 보내주고 그 군인들 가운데 한국에 남아서 의정부의 보하원이라는 고아원을 이디오피아가 운영을 해주었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남아서 고아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체감적으로 더 가난한 나라, 한국에 고아원을 세우고 봉사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GDP가 3만 5천 불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경제 강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대화되기까지는 2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유럽에서는 데카르트로부터 근대 문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약 300~400년이 지나서 근대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우리 한국은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다가 50년 만에 OECD에 가입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전 세계에
84%가 제국주의의 깃발 아래에 있다가 신생 독립국가가 14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140개 국가 가운데 OECD에 가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역사상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유엔에서 단 한 나라밖에 없는데 그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에서 코리안 드림, 옛날에 19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갔듯이 오늘날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인도양을 건너 이 땅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3세계의 모델로 한국은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근대화에 구한말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3,179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이 1884년에 서울에 정착한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헤론은 알렌의 뒤를 이어서 1885년에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1886년에 제중원에서 의료보조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중원 의학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 제중원 의학교를 설립했을 때 조정에서 전국에 방을 내려서 똑똑한 젊은이들 16명을 고릅니다. 그 16명이 제중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한 다음에 시험을 거쳐서 4명이 탈락하고 12명이 정식 입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알렌과 헤론과 언더우드가 영어, 수학, 생물, 화학을 가르쳤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금 생화학과 해부학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헤론은 알렌의 뒤를 이어서 고종의 주치의로 활동하였습니다. 알렌이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날 민영익을 수술해서 조정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존 헤론도 왕비 민씨 가문의 구순구 계열 병을 치료하여 왕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구순구 계열은 옛날에 언챙이라고 불렸었습니다. 헤론은 한국 생활 5년 동안 한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왕실 사람들을 포함하여 4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헤론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종이품 가선대부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1887년 알렌이 고종의 부탁으로 주미 한국공사관의 서기관으로 미국에 간 후에는 헤론이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되었습니다. 헤론이 입국할 당시에는 한국에 전염병이 만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유행을 했습니다. 당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물을 끓여 먹지 않으면 온 가족이 전염병으로 죽거나 온 마을이 전염병으로 몰살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헤론은 더위와 전염병을 피하기 위하여 두 딸과 부인을 남한산성에 피신해 놓고 자기는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죽기 2달 전에 자기 몸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왕진을 가서 천연두로 죽어가는 호주 선교사 데이비슨을 돌보고 또 그의 마지막 임종을 보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전염병 이질에 걸려서 3주 동안 앓다가 폐혈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1890년
24세의 나이로 헤롯은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무리한 순회 진료와 영양의 결핍 그리고 피로가 겹친 가운데 맞이한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주변에 모인 한국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자기 부인에게는 자기가 죽더라도 한국에 남아 한국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헤롯은 의사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주치의였고 또 당시 북장로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회 회장이었으며 또 성경 번역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국의 선교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기독교 서회의 전신인 예수 선교 서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출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헤롯의 집에서는 1886년 1월 16일에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경계를 서는 가운데 노춘경이라는 한국인이 한국 내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존 헤롯은 누구였으며 존 헤롯은 왜 한국에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목숨을 바쳐야 했을까요? 헤롯은 영국의 더비셔에서 영국 해중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스코틀랜드 아버지와 영국인 엄마 사이에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미국의 테네시에 이민을 가서 목회를 하는 바람에 테네시로 넘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메리빌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5년 동안 공립학교 선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살의 나이에 테네시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테네시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년 8개월 동안 의사로서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갔던 사람 가운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남아서 농업을 배우는 과정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1883년 말에 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의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되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맥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북장로 교단에 5,000불의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써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감동을 해야 움직입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받고 감동한 사람 가운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북장로 교단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기 전에는 어느 선교지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장로 교단에서 5,000불의 재정이 마련됐으니 한국에 갈 선교사를 모색하던 중에 존 헤롯에게 문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 헤롯이 그 이전에 한국에 가려고 청원서를 냈다가 스스로 반려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존 헤롯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존 헤롯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조선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한국에서 의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뉴욕 의과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블랙웰 아일랜드 병원에서 전공의로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의사 면허증을 따게 됩니다. 이때 자기가 공부했던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 선교를 위하여
교수로 오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엇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하고 1885년 5월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헤로는 한국에 세 번째로 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첫 번째가 알렌이었고, 두 번째가 스크랜톤이었고, 세 번째가 존 헤론이었습니다. 구한말 한국 선교의 심슨 선교사들은 20대였으며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론 부부가 일본으로 가서 거기에서 미국에 편지를 보냈던 이수정을 만나서 한글을 배우고 또 한국 문화를 배운 다음에 아펜젤로와 함께 1885년 6월 21일에 서울에 도착해서 제중원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알렌과 헤론이 쓴 제중원 설립 1년 만에 쓴 보고서에 의하면 입원 환자가 265명, 외래 환자가 1,460명, 소수술이 394건, 대수술이 150건, 연간 총 환자 수가 25,029명이었습니다. 헤론은 이 땅에 온 지 5년 만에 병사합니다. 헤론이 죽자 그의 시신을 어디에 매장하느냐 하는 것이 커다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젊어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또 서양 귀신을 양귀자라고 불렀습니다. 헤론이 양귀자가 되어 도심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해코지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헤론의 시신을 화장해서 먼 바다에 뿌려야 된다고 조선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헤론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양화진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하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묘역이 된 것입니다. 헤론은 양화진에 묻힌 최초의 선교사였으며 그의 죽음조차도 헤론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게 될 많은 선교사들이 묻힐 땅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헤론의 뒤를 이어서 약 400명의 의료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첫 순직자가 된 것입니다.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코리안 스케치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헤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왕으로부터 가난한 머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의 능숙한 의술에 의하여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그는 기독교 기사단의 기사였으며 그의 수술용 란셋은 그가 휘두른 무기였다. 그는 용감하고 겁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로 인하여 가장 높은 분의 존경을 받고 가장 천한 사람들의 흠모와 사랑을 받았다. 그의 자기 희생적이고 친절한 태도는 언제나 그의 일과에서 나타났다. 헤론이 왜 조선의 슈바이쩌로 불리울까요? 슈바이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서 태어나 일생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거기에 묻힌 인물입니다. 헤론과 슈바이쩌를 비교해 보면 첫째, 둘 다 가난한 목사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둘 다 의과대학을 나와 정식 의사 면허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둘 다 모교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그 교수직을 사양하고 오지로 들어가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번째, 당시 서양에서는 그야말로 알려지지 않았던 볼모지라고 할 수 있는 슈바이쩌는 아프리카 가봉에서, 헤론은 조선 땅에서 남은 생을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 다 자기가 봉사하던 땅에 죽어서 거기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헤론은 의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인 인류애와 헌신적인 의사의 대명사로 존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론의 부인 헨리엇 또한
탁월한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병원의 원장이었고 의사였지만 헤론의 유언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난한 고아원의 여성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가 가르쳤던 고아원 여성들 가운데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자 학교를 세우려고 몸부림쳤지만 그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스크랜톤 부인에게 위탁해서 이화 학당이 만들어지고 헬리엇에게 배운 여학생들이 이화 학당의 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철로 역정을 번역하기도 하고 두 딸과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그녀 또한 1908년 건강이 악화되어 폐결핵으로 죽어서 양화진의 헤론과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헤론 부부는 한국과 한국인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양화진에는 그의 묘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헤론의 삶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한국 땅, 이 땅에 묻혔습니다.